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에 기습적인 한방문이 내리면서 출근길 지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의 빗나간 예보가 원인인데 흩날리는 수준이라던 눈이 도로에 쌓였고 수정한 예보마저도 틀렸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가 심한 다음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운행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초미세먼지를 최대 100배 더 배출했습니다. 구글의 알파고와 IBM의 왓슨 등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강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세계 인공지능의 왕좌를 두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풍차를 돌려 곡식을 찢고 전기를 만드는 등 인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바람의 힘을 에너지로 만들어 왔는데요. 풍력 발전의 원리부터 효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궁금한 S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수도권에 기습적인 많은 눈을 예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날 영동에 이어 이틀 연속 눈 예보가 빗나가며 예보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도 수도권에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적설량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출근길에 눈날림을 예보했는데 눈날림이란 눈이 오기는 하지만 쌓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수도권 지자체가 제설 작업 적기를 놓친 원인이 됐습니다. 새벽 1시에 기상청은 정보를 통해 눈이 내린다는 내용과 함께 수도권 적설량도 1cm로 수정했습니다. 오전 5시 정식 예보에는 서울에 1cm, 경기 북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을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정도 지나자 적설량을 다시 수정했고 경기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2시간 뒤의 눈 상황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기상청의 눈 오보는 하루 전에도 있었습니다. 영동 지방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최고 15cm의 폭설을 예보했는데 실제 내린 눈은 평균 5cm에 그쳤습니다. 이딴 눈 오보와 수도권의 출근길 교통 대란이 겹치며 기상청 예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이어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내려졌던 구제역 이동 제한 조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충주 주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5일 만입니다. 축산방역당국은 충주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발생농가 반경 3km 밖 농장에 소와 돼지 등 가축의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 3km 밖에 소나 돼지 등 우제류 축산농가 1,227곳의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안성과 충주에서 29개 농장의 소와 염소 2,200여 마리를 방역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구제역 방역을 위한 이동 제한이 오늘부터 풀린다며 방역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자신의 SNS에서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 14일이 어제 끝났기 때문이라며 방역에 임하신 모든 분의 수고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전 7시쯤 SNS에 구제역 상황 종료라고 표현했다가 9시쯤 해당 문구를 삭제한 내용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구제역 종식에 대한 공식 선언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다음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유차 배기가스를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보고 전면전을 선포한 건데요. 실제 내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박광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노후 경유차 2대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단 경유차, 그리고 휘발유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2002년식 경유차입니다. 엑셀을 밟자 수치가 무섭게 올라가더니 급기야 2만 마이크로그램을 넘깁니다. 매우 나쁨 기준의 26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06년식 경유차도 마찬가지. 최고 3만에 달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마스크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또 얼굴 여기저기에도 매연 자국이 남을 정도입니다. 저감 장치를 단 2003년식 경유차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노후 경유차의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8년식 휘발유차도 비슷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후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최대 100배, LPG 차량보다는 1700배의 먼지를 배출합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이미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지름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세포까지 파고듭니다. 설악산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보다는 우리가 내연기관 경유자동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해도 맞겠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는 11만여 대 줄었지만 정작 경유차 비율은 전체 차량의 42.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새 경유차를 사거나 다른 중고 경유차로 갈아타는 얌체족도 생겼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아서 경유차를 못 사요. 결국 이 신형 경유차도 노후차가 되면 똑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족한 AS도 걸림돌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연비나 출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지만 전문 클리닝 센터는 39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은 단 한 곳이고 강원과 제주에는 아예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민관 합동기구로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 18명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국내 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한중 간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자동으로 정지한 한빛 2호기에 대해 조사를 끝내고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한빛 2호기는 지난달 24일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세 대의 증기 발생기 중 한 대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체 증기 발생기에 대한 급수가 차단됐고 또 다른 증기 발생기 한 대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 보호 신호가 작동한 것이 원인입니다. 원안위는 증기 발생기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은 운전원이 증기 발생기의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자로 정지 과정에서 안전 기능은 적절히 유지됐고 이로 인해 발전소 내외의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이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은 추락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정된 공간에서만 날릴 수 있습니다. 또 지정 공간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드론만 날릴 수 있어 드론 개발 업체들의 고민이 크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직으로 날아오른 드론이 30초 만에 500m 높이에 다다릅니다. 구름을 가로질러 속도를 내자 시속 150km로 비행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최신 드론입니다. 이 업체는 기술력이 막강하지만 새로운 드론을 개발할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회사 앞에 허가받은 비행 공역에서조차 드론 시제품을 띄우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제품 상태에선 이런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시험이라도 해서 뭔가 검증을 해야 그다음 이제 비행체로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런 거 시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론의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제한적이라며 이를 늘려달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정부가 이런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에 드론 관련 강소업체 10여 곳이 모였습니다.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드론 기술력은 세계 7위 수준.
하지만 각종 규제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칩니다. 기술력이 비슷한데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드론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비교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7년 동안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2,7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드론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빅데이터나 5G 통신,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켜 국내 드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흔히 듣는 말이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뭐 인공지능이나 5G 초고속 인터넷,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게 이제 핵심 기술로 꼽히는데 네. 이 가운데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익숙한 용어잖아요. 네. 예전에 무슨 뭐 인공지능 청소기도 있었고, 예. 근데 요새 말하는 인공지능은 그런 청소기 같은 인공지능은 아니고 네. 사실은 이 일을 계기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각인이 됐었죠. 이 일을 계기로 인공지능이 각인됐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죠. 예, 구글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예. 어떤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예고했었는데 이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그 데미스 하사비스잖아요. 영국 예. 출신의. 이 사람이 만든 그 벤처 기업인 딥마인드가 이걸 개발했었죠. 네. 이 회사를 눈여겨봤었던 구글이 이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이름이 구글 딥마인드로 변경이 됐죠.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뭐 구글 딥마인드 외에도 뭐 IBM의 그 인공지능 의사 왓슨 등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최강국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 왕좌를 놓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방아쇠는 중국이 먼저 당겼죠.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인공지능으로 미국을 극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시 주석은 그 중앙정치국 집체 학습에서 이 인공지능은 신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끄는 전략기술이자 전 분야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뭐 선도 기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중국이 세계 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결국엔 인공기술의 핵심 수단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미국을 추월하겠다 이런 중국의 야심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중국도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근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있잖아요. 기존 컴퓨터의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서 앞에 이제 슈퍼가 붙은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예. 매년 6월하고 11월 이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이 세계 슈퍼컴퓨터 500위 순위를 발표를 해요. 네. 근데 놀랍게도 2013년부터 18년까지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계속이요. 예. 네. 원래는 미국이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었죠. 네. 그래서 미국이 한 5년 정도 절치부심한 끝에 2018년 6월 발표에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발표에서도 1위 자리를 유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네. 그 순위가 그대로 쭉 이어오는 건데 이 전문가들은 그래도 뭐 중국이 한 5년 정도 1위의 왕좌를 지켰으니까 이 슈퍼컴퓨팅 분야에서는 거의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은 거 아니냐. 둘이 이제 거의 대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아니 저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거의 뭐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1, 2를 두고 다툴 정도라고 하니까 좀 새삼 놀라운데요. 이런 시 주석의 발언에 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도 궁금해지네요. 시 주석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행정 서명을 했는데 그 행정 서명의 이제 골자는 미국의 모든 연방 기관은 이 R&D 투자에서 인공지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그 행정 서명의 핵심 내용이었던 거예요. 모든 연방기관이요. 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명식에서 강조했던 게 결국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리더십을 유지해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걸 강조했던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 서명을 하고 나서
중국의 그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결국 트럼프의 서명은 인공지능으로 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었고, 이 미국의 매체였던 보스턴 글로브는 결국 이제 전 세계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런 어떤 디지털 관련 분야,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했었죠. 네. 자, 최근 미국 5G 핵심 장비를 두고 연일 중국의 화웨이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중국의 견제가 인공지능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화웨이 때리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이제 뭐 며칠 전이었죠. 미국의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유럽 순방에서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의 주요 장비가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있다면 그곳과 미국이 협력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화웨이를 때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웨이 때리기 연장선에서 중국의 매체들은 결국 트럼프의 행정서명은 미국에 있는 중국 AI 기업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다.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알게 모르게 그런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중국에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DNA 이중 나서 구조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과학자가 화성 탐사 로봇으로 부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1953년에 이 생물학계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 하나가 발표됐죠. 이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DNA 구조가 이중 나선이다 이런 걸 밝혔었죠. 그래서 왓슨과 크릭은 이에 대한 공로로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규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던 과학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규명하는데 왓슨과 크릭 말고 또 다른 공헌을 한 과학자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은 좀 잊혀진 과학자인데 이 로잘린드 플랭클이라는 영국 여성 과학자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DNA 구조 규명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왓슨하고 크릭이랑 그다음에 모리스 윌킨스라는 3명의 과학자예요. 3명이군요. 이 모리스 윌킨스하고 로잘린드 플랭클이 서로 친구 사이인데 이 윌킨스는 왓슨에게 그 DNA X선 회절 사진, 그러니까 DNA를 이렇게 X선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왓슨은 그 윌킨스가 보여줬던 사진을 보고 DNA는 아마 이중나선 구조일 것이다라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윌슨이 보여줬던 그 X선 사진이 윌슨이 찍었던 게 아니라 로잘린드 플랭클이 찍은 사진이에요. 프랭클린이 찍은 근데 사진을. 플랭클이 찍은 사진인데 플랭클이 모르게 왓슨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노벨상을 받을 때 윌킨스도 포함이 돼서 받았어요. 근데 로잘린드 플랭클리는 그 이전에 1958년도에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노벨상을 받지 못했던 거죠. 정말 한마디로 비운의 과학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화성 탐사 로봇으로 부활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우주 탐사하면은 구소련과 미국이 양대 경쟁이었는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중심축이 미국과 유럽으로 좀 이동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럽판 나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유럽 우주국이 차세대 화성 탐사 로버의 이름을 이 로잘린드 플랭클린으로 명명을 한 거예요. 프랭클린이 이름을 땄군요. 이 로잘린드 플랭클린 화성 로버는 한 2021년에 화성 표면에 착륙할 예정이고 이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체의 흔적을 이제 찾을 그런 계획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배경이 뭐냐면 이 플랭클린이 생명체의 어떤 유전 물질인 DNA 구조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처럼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데 그 프랭클린 로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그런 이름이 결정이 됐었던 거죠. 그런 뜻이 담겨 있군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화성 탐사선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임무가 종료가 된 아퍼추너티는 15년째 화성에서 탐사를 했었고 또 스피릿이나 이렇게 큐리오시티 여러 가지 무인 로버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과학자의 이름을 딴 거는 사실은 이 로잘린드 플랭클린 로버가 세계 최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로잘린드 프랭클린 이제라도 그 이름에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탐사선 오퍼튜니티의 임무 완수를 선언했습니다. 나사는 화성 먼지 폭풍에 휩싸여 8개월째 연락이 두절된 오퍼튜니티에 지난 12일까지 마지막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오퍼튜니티의 사망을 공식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7월에 발사된 오퍼튜니티는 화성에 물이 흘렀던 흔적을 발견하고 화성에서 촬영한 약 21만여 장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등 탐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LG U+가 케이블 TV 업계 1위인 CJ 헬로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유료 방송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통신사들의 유료 방송 인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송과 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통신업계 3위 LG U+가 케이블 TV 업계 1위인 CJ 헬로를 인수합니다. CJ 헬로 지분의 53.92%를 보유하고 있는 CJ E&M으로부터 CJ 헬로 전체 지분의 50%보다 한 주 더 많이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인수 금액은 8천억 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LG U+는 CJ 헬로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CJ 헬로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413만 명의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78만여 명, 알뜰폰 가입자는 79만여 명입니다. 시장 점유율 11.7%로 유료 방송업계 4위인 LG U+의 가입자와 합하면 KT그룹에 이은 2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당분간은 기존 케이블 TV 가입자의 동의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대로 IPTV와 케이블 TV를 그대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융합화와 대형화가 가속화돼가는 방송통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CJ헬로 지분 인수를 추진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에서는 LG U+의 CJ 헬로 인수가 가시화되면서 유료 방송업계의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각각 케이블 TV T브로드와 딜라이브 인수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시대의 또 하나의 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통신의 융합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 시대의 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들이 이 미디어 콘텐츠를 필요로 하면서 CJ 헬로를 인수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 기반을 가진 대형 통신사들의 몸집 키우기가 빨라지면서 방송통신업계가 요동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정부가 최근 해외 유해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사이트 차단은 법 규정에 따라 여야 추천 9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한해서만 조치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즉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해 해외 불법 사이트 895건을 차단 조치했습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의 하나로 웹사이트 주소가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는 점을 이용하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홍역 환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전 세계 홍역 보고가 22만 9천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실제로는 이보다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의료시설. 최근 자녀의 홍역 예방접종을 원하는 부모들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So our clinic receive a lot of phone call from the parents because they want to check their immunization record. They want to make sure their kid already immunized for the MMR. 이 지역의 홍역 예방접종률은 100%에 가깝지만 최근 확산된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미국 10개 주에서 100여 건의 홍역이 보고됐는데 워싱턴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공식 보고된 전 세계 홍역 발생은 22만 9천 건으로 2017년의 2배가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고되는 홍역은 실제 발생 건수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홍역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Measles is really scary because it is so contagious. If a person with measles is in a room with 10 other people who are unvaccinated, 9 of them will get measles. That means they can transmit it even before they know that they're infectious. 특히 지난해 유럽에서 전체의 3분의 1인 8만 2천여 건의 홍역이 보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5만 3천여 건을 비롯해 프랑스 2,900건, 이탈리아와 러시아가 각각 2,500건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최근 한 달간 홍역으로 70여 명이 숨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4,300건의 홍역 신고가 접수돼 한 해 전보다 120%나 증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양식 새우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대량 폐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장에서 새우의 대량 폐사를 유발하는 급성 간췌장 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천연 면역 증강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우의 면역력을 높이는 이 천연물은 인진과 당귀 추출물로 만들어졌으며 3개월 이상 투여할 경우 면역력이 2.5배 높아져 생존율이 65%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인진과 당귀 추출물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이 새우의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 발전은 과거 풍차 시대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풍력 발전이 어떻게 발전돼 왔고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바람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땀을 잘 식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임과 동시에 때로는 태풍이라는 형태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변화무쌍한 바람이 전기 에너지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얻어내는 기술,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바람을 이용해 몇몇 번거로운 일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차를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풍차가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 곡식을 찢는 용도로 사용해 왔었죠.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게 되었고 패러데이의 전자기호도 법칙이 드러나게 되면서 동력을 통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서 교류 발전의 형태로 이용되게 되면서 드디어 시대는 동력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풍차를 개량시켜 탄생한 발전시설이 바로 풍력 발전기입니다. 풍력 발전은 말 그대로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 배급하는 발전소를 말합니다. 풍력 발전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기술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패러데이 이후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 발전기의 원리와 다른 하나는 항공기술의 핵심인 블레이드, 즉 회전 날개의 역학적 구조의 발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기술적 요소를 극적으로 결합하여 최초로 풍력 발전을 개발한 사람은 찰스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1888년 날개와 발전기를 결합한 형태로 최초의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20년 동안 350개의 백열전등, 2개의 아크전등, 그리고 3개의 모터를 운전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윽고 덴마크의 기술자이자 과학자인 파울 쿠르에 의해서 1891년 최초의 실험용 풍력 발전기가 개발 및 설치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기존의 풍차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인 6개의 블레이드나 4개의 블레이드의 모습을 풍차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용하고 있는 3개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형태는 조금 더 진화하고 나서 나오게 되었죠.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 즉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게 되자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은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922년 제이콥스에 의해 만들어진 풍력발전기를 시작으로 194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3블레이드 덴마크식 풍력발전기를 거쳐 오늘날의 풍력발전기가 탄생하기 이르렀죠. 이러한 풍력발전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기술은 바람을 모으는 날개인 블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블레이드는 비행기가 뜨는 원리인 양력을 회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선 유치역학과 항공역학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에너지를 전환하는 형태에서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효율 문제예요. 기술의 발달은 어떤 진로를 따라서 풍력발전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을까요? 대형어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풍력발전은 풍속, 즉 바람의 세기와 규모, 즉 풍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량의 증가를 비율로 나타내자면 날개의 길이에는 제곱에 비례하며 풍속에는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이러한 맥락에서 높은 산에 풍력발전소를 세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980년대에 제작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는 대략 10m에서 20m 수준의 발전기였습니다. 이 발전기로 낼 수 있는 전력량은 약 75kW라는 상당히 미미한 양이죠. 하지만 재료공학적인 지식이 증대됨에 따라 가벼운 소재,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통해 발전기의 크기를 점점 키우기 시작했고 30m 수준의 발전기에서는 같은 시간 기준 4배 가까운 전력인 300kW, 50m에서는 750kW, 100m에서는 3000kW를 넘어 150m나 되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에서는 10,000kW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0m 수준의 대형 풍력 발전기를 통해 발전기 한 대당 동일 시간 대비 약 2만 kW의 전력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2만 kW라고 하는 양은 대략 20W짜리 형광 등 100만 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풍력발전기는 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개발 입지가 줄어들고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풍력발전의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떠오르고 있어요. 해상풍력은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생산해낸 전기를 육지로 전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은 미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을 예견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신세대 분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해상풍력처럼 하나하나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이러한 풍력 발전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알파고로 인간의 자존심이었던 바둑계를 평정한 구글의 딥마인드가 이제는 과학계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폴드를 개발한 건데요. 딥마인드는 이를 통해 복잡한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고 건강한 단백질을 예측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로 단백질을 분석한다는 사실에 과학계를 큰 충격에 빠뜨린 알파폴드 프로젝트. 앞으로 난치병을 퇴치할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